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중남미 생태문명 특강 시리즈에서 파나마를 담당하게 된 구정수 전 파나마 대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로 저는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경쟁과 환경 생태 위기로 잡아보았는데, 이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왜 경쟁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파나마 운하의 역사와 파나마 운하의 중요성, 파나마 경제의 특징 등을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파나마 운하가 주변 환경 및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도 트럼프는 미국이 1977년 협정을 통해서 파나마 운하를 돌려준 것이 멍청한 짓이었다고 비난을 하면서 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재차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는 원래 미국이 건설했고 미국이 운영하다가 파나마에 돌려준 건데, 트럼프가 다시 파나마 운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 말대로 실제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회수해갈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1977년 협정을 통해서 파나마 운하를 포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는 파나마 운하지대가 파나마라는 국가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마치 미국의 영토처럼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서 파나마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기 시작했고, 또한 국제사회가 파나마 편을 들면서 이 미국에 대한 비난이 국제적으로 고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권과 명분을 중시했던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1977년 운하를 반환해 주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에 따라서 1999년 12월 31일자로 운하에 대한 운영과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된 겁니다. 이 운하를 돌려받은 파나마는 운하의 폭을 더 확장해서 더 큰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운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운하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이 운하를 돌려받은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이 현재 중국에 넘겨졌다, 그래서 운하를 되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뭔지 살펴보면 이 파나마 운하 주변에는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운하 양쪽 끝에 여러 항구가 있고, 이 중에 두 곳, 그러니까 카리브해 쪽에 있는 항구 하나와 태평양 쪽에 있는 항구 하나를 허치슨이라고 하는 홍콩계 회사가 2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중국이 파나마 내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과 이 파나마 운하 인근에 있는 항구의 운영권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면 파나마 운하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운하의 운영권을 회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동원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파나마를 압박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충돌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 파나마 운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또는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 금년 4월이죠.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파나마를 방문해서 파나마 정부와 합의를 얻어낸 것이 있는데, 미국과 파나마가 운하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 합의에 의하면 미군이 과거에 파나마에서 운영했던 군사 시설에 미군이 영구적 방식은 아니지만 순환식으로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고, 미국과 파나마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확대하며, 또한 미 군함은 운하를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파나마 운하 주변에 있는 인프라와 항만에 중국이 투자를 강화하거나 또는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될 경우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물론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파나마 내에서는 큰 반발이 있고, 미국이 파나마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파나마의 운하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중국과 파나마 중국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파나마는 거의 100여 년간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지난 2017년 당시 후안 카를로스 마렐라 파나마 대통령이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프로그램에 파나마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파나마와 중국의 협력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국영기업 40여 개가 파나마에 진출했는데 고속철도, 가스화력 발전소, 문화유의 4번째 대교를 건설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여하고 있고 중국의 투자 총액이 거의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초에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취임 직후에 파나마를 방문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 파나마를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압박에 직면한 파나마는 결국 중국과 체결한 1대1로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이 홍콩계 기업 허치슨과 체결한 항구 운영권 계약도 파기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허치슨 홀딩스는 금년 3월 파나마 항구 운영권을 미국 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허치슨이라는 회사는 홍콩 재벌 청풍그룹의 주력 회사인데 이 파나마 운하 인근에 있는 항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부문의 지분 80%를 미국 회사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이 매각 계약은 대규모 거래로서 계약이 마무리되면은 청풍그룹이 190억 달러라는 엄청난 현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해서 이 계약 발표 직후에 홍콩 주식시장에서 허치슨의 주가가 약 20%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경로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중국 정부 당국도 허치슨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의 승인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허치슨 홀딩스의 최종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계약과는 별도로 10여 년 전에 니카라과를 통해서 새로운 운하를 신설하는 것까지 검토했다가 이게 타당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던 중국이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고 또 미국도 중국의 영향력이 이게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그냥 놔두고 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파나마 운하뿐만 아니라 이 운하를 운영하고 있는 파나마라는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주 대륙의 지도를 보면은 파나마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파나마는 북중미와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데 또 거기다가 태평양과 카리브해가 연결되는 운하가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흔히 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려면 목이 좋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파나마가 바로 그 목이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면적은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70% 크기이죠. 인구는 450만 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인근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분명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나마를 중미 국가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파나마는 거의 100년간 남미 국가 콜롬비아의 한 지방으로 살다가 1903년 분리 독립하면서 중미 국가로 편입하게 된 겁니다. 중미 5개국은 한날 한시에 중미연방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했고 나중에 서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파나마는 독립 과정이 여타 중미 국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파나마의 인종 구성이나 문화를 살펴봐도 파나마는 카리브 문화권에 더 가까운 편입니다. 파나마에는 흑인과 흑인 혼혈인 물라토의 인구 비중이 다른 중미 국가들보다는 월등하게 높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운하 건설 당시에 카리브에 있던 흑인들을 운하 건설 노동력으로 데려왔고 이들이 운하 건설 이후에도 파나마에 정착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파나마의 카니발 축제는 이 브라질의 카니발과 비교될 정도로 유명한 국가적 축제이자 관광 이벤트인데 여기서 주는 이 살사, 메렝게 같은 카리브 음악과 춤이 파나마에서도 인기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파나마 운하가 어떻게 건설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맨 처음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건설에 성공한 이 프랑스의 민간 회사가 1880년대에 최초로 건설하려고 했는데, 이 파나마의 지형이 수에즈 운하 지역과는 달리 매우 험하고 말라리아, 황열병 등 열대 질병으로 이 수많은 노동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이걸 감당하지 못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패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미국이 운하 건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처음에는 니카라과를 관통하는 운하를 검토하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 프랑스가 중단한 파나마 경로를 이어받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시에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콜롬비아 중앙정부와 협상을 했는데, 이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이 운하 건설에 적극적이었던 파나마 지방이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 군함을 파견해서 콜롬비아 군대가 파나마 지역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게 저지를 하고 이 파나마의 독립을 지원하면서 신생 파나마 정부를 즉시 승인하고, 또 파나마 신생 정부와 운하 건설 협정을 체결해서 파나마 운하 지대에 대해서 영구적인 사용권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미국은 공병대를 투입해서 10여 년간의 공사 끝에 간문식 운하를 완공하게 된 겁니다. 이 간문식 운하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선박이 이 바다에서 운하 지역에 접근해서 간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해발 26m 높이 호수에 있는 물을 간문 안으로 흘려보내서 선박을 호수 높이로 띄워 올리고, 그 다음에는 선박이 자체 엔진으로 호수를 통과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또 간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문 안에 있는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서 배를 해수면 높이로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이 간문식 운하입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호수에 충분한 강수량이 있어야 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파나마 운하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1914년 운하를 완공한 이후에 직접 운영하다가 카터 또리호스라는 조약을 체결해서 운하를 파나마 측에 넘겨주었는데, 이 조약에 의하면은 파나마 운하의 중립성에 위협이 있을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파나마의 국내 문제까지 간섭할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떠한 조치도 파나마 운하의 개방성, 파나마 운하의 안전성,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미국이 운하를 다시 회수해 올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운하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는 말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는 사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관들이 국가 간의 협정 문화를 교섭할 때 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운하를 돌려받은 이후에 파나마 운하청, 아우토리다드 데 까날 데 파나마라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매우 독립적이고 자치성이 강한 기관이라서 이 운하를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운하를 돌려받은 이후에 더 큰 선박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2006년부터 10여 년간 52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운하 확장 공사를 했고, 그래서 2016년에 완공을 했는데, 이 대형 선박의 통행이 가능해졌고, 이후 운하의 경쟁력과 수입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하면 남미 대륙을 우회하는 것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겠죠. 이 선박의 운하 통행료는 선박의 크기, 화물량, 그리고 선박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큰 선박의 경우 통행료가 수십만 불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14,000척의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데, 이게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약 6%에 해당하고, 특히 미국 동부 해안과 동북아시아 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거의 절반가량이 파나마 운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파나마 운하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파나마 운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설이고, 또 역으로 우리나라가 파나마 운하의 중요한 고객이기도 합니다.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이 통행료 수입만 해도 연간 30억 달러인데, 이 중 50%가 파나마 정부의 국고로 들어가고, 파나마 운하 수익은 이 전체 다 합하면 파나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8%에 달한다고 하고요. 물류산업 외에도 금융이랄지 관광 등 관련 산업이 발달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 파나마는 운하와 함께 탄생을 했고, 운하와 함께 발전해온 국가로서 그 경제활동 대부분이 운하와 관련이 있고, 물류, 항만, 교통,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이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인근 중미 국가들이 저임금 노동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는 뚜렷이 대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나마는 운하 외에도 항구, 공항, 자유무역지대 등 무역, 물류 관련 활동이 발달해서 글로벌 물류센터가 밀집해 있고, 그리고 운송업, 창고업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러한 산업이 GDP의 약 12에서 14%까지 차지한 대표적인 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는 미국 달러화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환 위험이라는 게 거의 없고, 중남미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 다국적 은행과 다국적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금융 허브로 발전한 겁니다. 최근 한 20여 년 동안 파나마는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파나마의 1인당 소득은 약 19,000불로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수입이 운하를 돌려받은 직후인 2000년대 초에는 약 1억 5천만 불에 불과했는데, 최근에는 통행료 수입만 해도 30억 불, 그 유관 기타 서비스 수입을 포함할 경우 연간 5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고, 이것이 전체 GDP에서 약 4% 이상 차지할 정도로 파나마 경제의 핵심 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고용 면에서도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전체적으로 약 5만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이 파나마 운하청이 직접 고용하는 인력만 해도 10,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파나마에는요, 17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지역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거점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흔히 파나마를 라틴 아메리카의 싱가포르라고 칭하고 있는데, 실제로 싱가포르가 제정해서 운영하던 다국적 기업 본부에 관한 법을 파나마가 그대로 베껴서 운영한 덕택에 법인세 감면, 관세 면제, 외국인 고용 허용 등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 운영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파나마 운하가 이처럼 세계 해상 운송 및 파나마라는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역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하 건설로 인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이 연결되면서 원래는 분리되어 있던 해양 생물종들이 서로 섞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고, 이 갓둔 호수에서는 원래 민물 어류가 살고 있었는데, 이 외래 어종들, 침입 어종들이 민물 어류 생태계를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호수를 조성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넓은 열대 우림이 수몰되고 수백 종의 식물과 동물들이 서식지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라는 나라는 이 거대한 두 대양 사이에 있는 좁은 지형의 특성상 수많은 식물과 조류가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 지역으로 유명한데, 운하 개발로 인해서 이들 생물 서식지의 약 20%가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파나마 운하청은 대규모의 숲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선박에서 유출되는 기름, 쓰레기 등이 이 갓둔 호수와 해양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 갓둔 호수는 파나마 시민 150만 명의 주요 식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청 수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또 친환경 선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는 선박이 통과할 때마다 엄청난 양의 담수가 관문을 통해서 바다로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서 선박 통행량이 대거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파나마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물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2016년에 확장된 운하의 관문 시스템은 선박 통행 시 사용된 물의 60%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가뭄 대응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비해서 파나마 정부는 새로운 저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원주민들의 강제 이주 또는 생계 파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청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청정 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고객 대상으로 CO2 계산기 도입이랄지 친환경 인증 선박 유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파나마 운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고 파나마 운하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로 인해서 파나마는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을 했고,
현재는 중남미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가 세계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환경과 생태 측면에서 볼 때는 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